시작해도 되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만나보는 저의 법명은 석연치 않다고 그래서 석연스님이고, 관통사는 모든 걸 다 관통했다고 그래서 관통사입니다. 이 관통사는 1937년도에 처음 절이 생겼습니다. 백양사에 해봉이라고 하는 스님이 오셔서 37년도에 처음 절을 만들었고, 한 2년 있다가 저 어디로 가시냐면, 혹시 여러분 서귀포에 가면 복림사라는 절 아십니까? 네, 그 복림사도 우리 관통사를 백양사에서 오셔서 만드신 최해봉 스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거기에 복림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팻말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최해봉 스님이 이 절을 창간했다고 거기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해설사분들은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겠지만, 문화 안에는 역사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디 그 문화재가 포함되어져 있는 또 전동사찰 같은 데를 가면은 맨 먼저 소개하는 게 그 절의 역사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어쨌든 그때 최해봉 스님이 관통사를 이제 창건을 하시고 저 복림사를 만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8교구. 대한불교 조계종은 25개 교구로 되어 있고, 특별 교구가 2개가 더 합쳐져서 총 27개 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25개 교구로 되어 있지만, 특별 교구 2개는, 하나는 군종교구라고 그래요. 군종교구. 그래서 요즘에는, 군인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지도해주러 다니는 군법사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국대학교나 승가대학을 가면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가서 군 복무와 같아. 그래가지고 직업군인처럼 그 군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스님이 되지 않고도 절 안에서 불교가 좋아서 불자들, 특히나 군인 불자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반 대학을 가지 않고 동국대학교로 지원을 해서 군법사로 가시는 그런 코스를 밟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혹시 그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 가운데에, 나는 대학도, 일반 대학도 좋지만 인생이 정말 궁금하고 진리가 궁금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사회생활 또는 군생활도 함께 다른 불자들, 군 생활을 하는 불자들도 지도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요즘에 절에 출가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런데 젊으신 그 20세, 21세 막 이런 분들 출가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승가대학이나 아니면 동국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군법사로 아예 마음을 먹고 이제 출가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요번에도 그 세계 그 무슨 데였죠? 잼버리대인가요? 거기에서 왔던 분들 가운데 독일 분들은 법주사를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출가하신 분들이 계시죠? 모르셨어요? 출가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외국인 출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홍콩도 있어요. 중국은 뭐 이야기 못 들어봤고.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스님 생활을 하고, 또는 꼭 스님 생활이 아니라 명상을 해서 우리 동양의
수행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배우려면 다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옷만 입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싸갖고 와도 절에서 어학코스서부터, 어학코스는 보통 외국인들이 오면 저기 어디냐, 수유리에 있는 화계사, 네, 화계사를 가면은 거기에서 머물면서 동국대학교 어학코스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전액 무료로 다 해줍니다. 처음에는 화계사 원주 스님이 차로 데리고 가서 동국대학교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전철로 가는 걸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끼리 다니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리고 그 어학 코스가 끝나고 나면 A 플러스를 한글에 대해서 이 A 플러스 점수를 맞으면 이제 행자 생활로 등록을 해요. 행자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4년 동안 참선하는 기초 선원이라고 하는 선원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4년 동안 명상을 공부할 수 있는, 또 지도해주는 그런 기초 선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는 일체 비용은 사찰에서 전부 대줍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비구계라고 하는 계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정식 스님이 되는 거예요. 정식 스님이 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립니다. 처음 6개월 행자 생활을 하고 계를 받을 때는 삼위라고 불러. 예비 스님. 삼위승. 그리고 삼위승의 특징은 어떻게 생겼냐? 스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장삼이라고 부릅니다. 장삼. 그 다음에 안에 입은 이것을 적삼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그래요. 용어. 특히나 문화해설사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옷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짧은 게 있어요. 이렇게 짧아. 적산처럼 이렇게 웃도리처럼 입었는데 좀 이렇게 무릎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건 동방이라고 부릅니다. 장삼, 적삼, 동방. 그 다음에 동방보다 더 길면서 한복도 긴 옷 입은 게 있죠. 두루마기. 스님들이 입는 복색이 그래요. 근데 이 옷에 밤색띠가 이렇게 둘러있는 분들이 있어요. 밤색띠. 이분은 예비승려예요. 5년 이하의 분들. 출가해서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5년 미만인 분들이 6개월 행자 생활하고 3위계를 받으면 여기다 띠를 두르고 이 장삼이나 가사를 입어요. 그죠? 적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승복을 입게 되죠. 근데 승복을 입을 때 이렇게 3위계를 받으면 밤색 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년 기초 선언을 마치고 나면 전국에 있는 선방을 갈 수 있는데,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스님들이 숫자가 한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비구니 스님이 한 절반 정도, 12,000에서 6,500에서 7,000명 정도. 비구 스님, 정확한 통계가 있긴 한데, 앞전에 나왔던 신문 지상에 나왔는 데서는 절반 정도, 6,500명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000명에서 2,200명 정도가 매 여름 안거와 겨울 안거 때 가서 참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종교인이든 또는 교육자든 또 지도자 입장에 있는 그 신분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을 해서 명상을 하러 가는 단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왜냐? 종교 생활을 하거나 지도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쨌든
행동적으로나 심성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가르침을 피는 또는 정책을 하는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의 마음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서 새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조금 오염이 된다 그럴까 사회 또는 욕망에 오염이 되어져서 사람들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량 그릇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화에 관계된 부분도 우리는 어떤 종교 지도자라든가 또는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훈화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찰 주변 내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 내에서 그 문화에 대한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지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문화에 대한 소양을 스스로도 많이 쌓고 또 특히나 사찰 문화에 관계된 부분들은 사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저번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불국사를 갔더니 문화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이 달변이야 하도 많이 오랫동안 해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딱 익혀져 있는지 그냥 자료가 딱 쓰자마자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일본 사람은 일어로,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그냥 불국사의 역사에서부터 모양, 절, 건물, 탑 할 것 없이 주주주주 나오는데 마치 정말로 그 경륜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스님이 이제 외형적인 그런 문화도 있겠지만 불교의 내적인 그런 마음의 문화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인 마음의 문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해서 시간을 만들었고 자료를 보면은 자료 가운데에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 내용이 맨 앞에 도표로 만들어진 거 있죠? 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도 한 장 갖고 왔는데. 있구나. 소승계의 또는 욕계에서의 수행하는 점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욕계에서 수행하는 점차 1페이지에 보면 욕계에서 수행하는 점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화하고 또 일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 놓은 그런 도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들으니까 저 앞에 사천항에 있는 데서부터 법당에 오신 데까지 일단 부처님한테 먼저 인사하기 전에 사천항에 먼저 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절에 가면은 맨 먼저 절 입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일주문이 보이고 무슨 금강문이 보이고 사천왕문이 보이고 또는 불의문이 보이고 그다음 설법전이 보이고 법당 앞에 탑이 보이고 법당이 보이고 좌우로 정각이 보이고 이런 모양이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바 세계에서부터 부처님 세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건물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바 세계라고 하는 세상에서부터 절에 들어오는 과정에 맨 처음에
하나, 우리 여기 제주도는 그런 데가 없지만 육지 가면 큰 자리 가면 꼭 그 옆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 흐르는 거기에 다리가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을 보통 해탈교 또는 뭐 극락교 이렇게 다리의 이름을 꼭 그렇게 정해놔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넘기 이전에는 사바세계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생로병사가 하는 있는 그런 사바세계를 뜻하고 그 길을 넘어서 다리를 건너면 그때부터 수행의 길로 접어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먼저 누굴 만나요? 사천왕, 신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들을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각이 나오게 되죠. 이제 절에 있는 건물에. 그래서 건물에 보면은 법당에 가기 전에 좌우로 신검당이나 설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검당이라고 하는 데는 마음의 아주 알카롭고 예리한 지혜로 마음의 번뇌를 닦아내는 그런 수행처를 신검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설법전은 절에서 법회를 볼 때 큰 스님들이 법문하면 이제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는 그런 곳을 설법전이죠. 그 다음에 그걸 지나야 부처님 정각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외형적으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을 건물 배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집의 욕계수의 수행점차는 맨 처음에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개차별관, 수식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사바세계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정화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맨 뒤로 나오면 부처님, 맨 밑에 아라한이라는 글귀가 있고 증도위라고 해서 아라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되는 과정이에요. 부처님이 됐을 때를 부처님에게 온 거야. 즉, 이 처음에 얘기하는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개차별관, 수식관은 사바세계, 아직 해탈교, 다리를 건너기 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개차별관, 수식관을 하면서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리를 건너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바세계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 번뇌를 정화하는 과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이제 사천왕문을 지나고 뭐 일주문을 지나고 불이문을 지나고, 불이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불이문이는 우리 모두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둘이 아니고 모두 다 한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하나인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이문이라고. 그 불이문에 적혀 있는 글귀가 있죠. 불이문에는 보통 어떤 글귀가 들어있냐면 입차문내 막존지혜라고 주로 적혀 있어요. 이 문을 들어설 때는 지혜를 두지 말아라. 분별을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음이 원만하고 둥글고 위대하고 큰데 조각을 내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을 들어설 때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조각의 마음을 내려놓고 전체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수행의 과정, 마음의 수행의 과정,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정리정돈하는 방법이 욕계에서 수행하는 점차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문화로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글에 보면 문화는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아까 빨간색으로 적힌 것처럼 세계관, 또는 사회 사상, 또는 가치관, 행동, 양식, 뭐 거기에 더 더불어서 언어라든가 풍습, 종교, 또는 뭐 제도, 관습, 뭐 문학, 음악, 예술, 음식, 이렇게 전부 다 문화에 다 포함돼요.
요즘에 모든 분들이 거의 유튜브를 하시죠? 유튜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 한국을 소개하는 단어를 뭐라고 불러요? K문화, 한류 이렇게 부르잖아요. K문화나 한류. 그런데 한류가 외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BTS, 방탄소년단, 예, 그것도 큰 영향이 있죠. 그런데 음식이요? 서양 사람들이 음식을 어디서 봤을까요? 한국의 음식을. 김치요? 그러니까 김치를 어디서 봤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맞아요, 드라마. 서양 사람들이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한류를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교적인 교리로. 한류가 왜 일어났는지. 서양 사람들이 한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야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 거사님들 거의, 여러분들 야구 보면 재밌어요? 모르는 사람은? 재미가 없죠?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직업 군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게임기를 만들었냐면 탱크나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총, 작은 권총서부터 기관총에 이르기까지 게임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25%가 늘었어요. 그것을 한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반복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한류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의 재미를 느끼고 한국의 드라마가 이해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관심 있게 배우고자 하고 배우는 나라 중에 한국이 7번째 들어요. 서양 사람들이 지금은 한류 바람을 불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한류가 일어나고 또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직업 군인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게 되는 데는 반드시 상대를 이해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데 그 상황 전제가 이해되어지는 전제가 무엇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게 되느냐? 오온작용 때문이다. 오온작용. 조금 여러분들 반야신경도 읽어보셨어요? 네, 3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거 접촉불량인 것 같아. 케이블을 전체적으로 너무 멀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이렇게 돌아서 케이블이 이렇게 왔거든. 너무 멀어서 그런가 봐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33페이지 피셨어? 네. 첫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가지 쌓임이, 다섯 가지가 나오죠? 이것을 쌓였다는 것이, 이 오자가 다섯 가지. 오는 쌓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섯 가지가 쌓였어. 이 다섯 가지가 쌓인 것을 잘 활용하신 분이 있어. 맹자의 엄마. 삼천지교. 맹자가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가 시장에서 살 때는 맹자가 놀이를 할 때 시장 놀이를 하죠. 그 다음에
저기 조용하다 이제 시끄러운 시장 말고 좀 고요한 산 쪽으로 갔더니 매장하는 모습을 보고 장례 지르는 엉엉 울면서 그 장례하는 놀이를 해. 그래서 그 엄마가 서당 옆으로 데리고 이사를 가잖아. 그랬더니 맹자가 공부를 해. 서당에서 하는 걸 보고 따라서. 맹자가 뭐 때문이요? 오온이라고 하는 작용을 일으키는 장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너무 잘 안 것이. 우리도 전부 다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온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 이 오온 때문에 일어나는 이것을 환경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개인적인 환경과 전체적 사회적 환경. 개인 환경. 네, 전체 환경. 이 개인 환경과 전체 환경이 뭘 만드냐면 우리로 하여금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문화를 통한 정체성을 확인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용이 다 있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개인 문화야.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독특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문화는 특성이 뭐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해. 그런데 그 다양한 것이 서로 모르는데 서로 그 다양한 문화를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 이 접촉을 일으키는 작용을 오온작용이라고. 그래서 관자유자재한 보살님께서,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자유자재란 뜻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야. 관세음 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래서 자유자재를 줄여서 관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님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공한 것, 비어있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비어있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고통이나 번뇌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 있는 것 때문이죠. 아니면 조화롭지 못한 것에서 오는 불균형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게 우리에게 괴로움과 번뇌를 주잖아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거는 길은 건가요? 짧은 건가요? 네, 답은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짧습니다, 깁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짧은 걸 갖다 놓으면 이건 긴 것이고, 이거보다 더 긴 거를 갖다 놓으면 이건 짧은 것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 펜 자체는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교해서 생기는 거예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 1위였어요. 지금은 몇 위예요? 96인가로 떨어졌어요. 95인가 96으로 떨어져, 행복지수가. 왜 그럴까요? 외국에 나가서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국에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져오고 가전제품을 가져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문화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 오온작용을 통해서 내가 정체성을 가졌을 때 또는 주체가 확실해졌을 때 외부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 펜은 혼자서는 완벽해. 비교를 하지 않았을 때는 펜은 완벽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혼자서는 완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 이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생기고, 나보다 잘난 놈도 생기고,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도 생기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하는 이 오온작용의 규칙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한류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눈과 귀로 많이 보고 듣고 경험을 통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데는 오온작용이 있는데 오온작용을 한문으로 적으면 색, 수, 상, 행, 다 아시네. 다 알고는 계신데 조합이 안 될 수도 있어.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조합이, 여러 가지 이거 재료, 양념, 재료는 많은데 이게 조합이 다 돼야 맛이 있는데. 색이란 물질을 뜻하죠. 대상이기도 하고 물질. 수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상은 맺힘 현상, 머무름, 이런 거, 멈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은 변화 또는 진행이라고 할 수 있죠. 식은 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다. 그러면 여기 초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색이 물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이 이 초가 눈이 있는 대로 받아들여지는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동자에, 이게 오는 과정이 있어. 눈동자까지. 또 여기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초가 여기 와서 딱 맺히게 되겠죠. 눈동자 렌즈에. 이것을 상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기 초는 물질, 이 초가 눈에까지 오는 과정을 받아들인, 그 다음에 이 초에 맺혔을 때를, 눈에 맺혔을 때를 상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어디로 가요? 뇌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식이 생겨. 뇌는 이렇게 생겼다 치고, 쭈글쭈글 이렇게. 여기서 뇌로 가는 과정을 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뇌에 딱 알아졌을 때는 이 모양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각적이에요. 시각적으로 일어나는 색수상 행식이란 오온이에요. 낙엽이 하나 떨어지고 두 개 떨어지고 세 개 떨어지고 네 개 떨어지면 쌓이죠. 그런 것처럼 초를 본 것이 5가지 작용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건 색이요, 이건 수요, 이건 상이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다시 눈이 아니라 귀도 초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겠죠. 초를 떨어뜨렸는데 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리, 그 떨어진 소리가 내 귀에 다가올 때, 또 내 귀에 고막에 맺혔을 때 이것이 뇌로 전달되어서 쨍그란 소리가 아니라 그냥 툭 소리가 나더라라고 하는 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손으로 초를 만졌을 때 느낌. 어린아이가 물건을 가지면 어떻게 보고 막 입으로 먹어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다가 이것이 불편하면은 아닌 줄 알고 그게 좋은 것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죠. 그런 작용들이 눈도 하고 귀도 하고 코도 하고 혀도 하고 몸도 하고 내 뜻작용도 이렇게 해. 이것이 하나의 초를 가지고 여러 정보들이 아르마리로 자리 잡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식이라고 불러요. 의식. 이 오온작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인 눈, 귀, 코, 입, 몸, 나의 의지의 시작인 뜻, 이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기본 뿌리라고 해서 육근이라고 불러요. 육근, 뿌리 근자를 써서 6가지 근본 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육근, 6가지 근본 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소리를 받아들이고 색깔을 받아들이고 모양을 받아들이고 냄새를 받아들이고 감촉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들어온 정보를 다시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쌓이는데 정보가 쌓여. 그러면 정보가 쌓이면 그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정보를 지식 내지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자, 거기에 나눠진 교재 가운데에 원각경 보안보살장 자, 240페이지 중간에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피셨어? 예, 2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머리카락, 손톱, 치아, 살갗, 근육뼈, 골수대, 견고한 물질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침곤물, 콧물, 피, 진액, 거품, 담눈물, 전기,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시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4대의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지금의 허망한 이 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알라 이 몸은 마침내 실체가 없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은 환상으로 된 것 같다. 네 가지 인연이 임시로 모여 허망한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 이게 몸을 갖게 되면 그 몸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육군, 눈, 귀, 코, 입, 몸, 뜻. 반야신경에 의해서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 안입이 설신의 이것을 육군이라고 불러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예, 물질, 소리, 향기, 맛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그것은 육경이라고 그래요. 대상이라 해서. 그래서 육군이 있게 된 것이니라. 육군과 사대가 안팎으로 화합하여 몸이 이루어졌는데 이 허망한 그 안에서 허망한 인연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이것이 바로 오온작용을 일으켜서 쌓인 거예요. 네. 눈으로 오온작용을 일으키고 귀로 오온작용을 일으키고 코로 오온작용을 일으키고 입으로 오온작용을 일으키고 감촉, 몸으로 오온작용을 일으키고 또 내 마음의 뜻의 의지가 오온작용을 일으켜서 주변에서 들어온 정보를 하나로 취합해서 지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또 그걸 이뤄서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쌓이고 모여 그 인연상 정보, 인연상은 정보예요. 그 정보가 있는 듯한 것을 이름하여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이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각경에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작용을 통해서 육군이 바깥의 대상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모으면 그 안에 쌓인 인연상, 모양들, 정보들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 이 마음이 자리를 잡을 때에 기초적인 마음이 자리가 잡힐 때가 있고 그걸 운용하는 능력을 가진 마음이 있고 다시 기초적인 마음과 운용하는 마음을 초월을 해서 창조적인 마음을 갖는 데까지 발전을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의 심리학자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상상계, 상징계, 절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분은 누구를 연구한 사람이냐? 프로이드를, 꿈을 연구한 프로이드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80년대에 활동을 했던 프랑스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도 불교 공부를 좀 책 서적을 봤는가 봐. 특히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시는 그런 과학자도 불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보면 볼수록 또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교는 우주적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다음에 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그 세계 전쟁보다도 사람 마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불교를 만난 것이 더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세계를 보다도 외형적인 형상 세계를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 조화를 이렇게 살 수 있는 데는 뭐가 움직여야 외형적인 형상이 생겨요? 마음이 움직여야 외형적인 형상이 생기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접목을 해서 새롭게 그 새로운 생각, 더 나은 쪽으로 진화, 신적인 문화가 더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인비가 옥스퍼드 대학 강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보다도 더 특별한 사건이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만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금방 뭔 얘기하다가 토미로 넘어갔지. 아까, 예. 상상계, 그 다음에 상징계, 절대계.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을 못했을 때는 잘 대상에 대한 반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온작용을 우리가 막 계속 시키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태교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악을 계속 틀어줘서 오온작용을 느끼게 해줘. 근데 손으로 자꾸 쓰다듬 뭐예요? 이것도 촉각의 오온작용을 일으켜. 난 너를 사랑해, 아껴, 뭐 이런 거. 그다음 뱃속에서 불편해서 움직이면 편하게 엄마가 몸을 조정해 주자. 이거 전부 다 오온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게. 예. 근데 태어나고 난 이후에서 정보를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여서 이제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TV도 알고 뭐 게임도 알고 요즘 애들은 뭐 눈만 뜨면은 말은 못해도 컴퓨터 키보드로 누르질 줄 안다고 그래. 예? 우리 절에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중학생이 됐는데 4살 때 자기 누나가 컴퓨터 하는 걸 뒤에서 보고 외워서 키보드를 움직여서 컴퓨터 키고 키보드를 눌렀어요. 시각적 오온작용을 실제로 말로 가르쳐서 귀로 듣는 것도 더 빠르게 익혔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오온작용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서로 상대를 오온작용을 일으키는 이 반응 체계가 여러분들은 8비트야. 좀 좋은 사람은 16비트. 예.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64비트. 지금은 윈도우 프로그램이 64비트잖아요. 32비트, 64비트. 이건 배수로 나가거든요. 아직 컴퓨터 가운데에 이 128비트는 아직 안 나왔어요. 64비트에 윈도우 11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 의식이 생기기 바로 전까지를 상징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을 볼 때 가장 미울 때가 언제요? 나이가 몇 대쯤? 6살, 7살? 3살, 4살 때는 돌보기가 힘든 거지 미운 게 아니야. 이뻐 죽겠어 그냥. 근데 6, 7살 되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왜 말을 안 들을까? 주관이 생겼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확인하기 시작해. 그전에는 이 눈, 귀, 코, 입, 몸이 바깥으로만 향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겠는데 정보가 받아들인 것이 안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것을 자기 거라고 확인을 하면서 주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을 상징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6살에서 7살 정도 되면은 마치 처음에는 거울을 못 봤는데 거울을 보고 자기를 확인하는 시기라고 그래. 이때 상징계를.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완벽해. 이렇게 스스로 그때부터 이제 그걸 뭐라고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다른 거가 비교 불가야.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자기한테는 전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전체야. 그래서 자기는 완벽한 존재라고 인지할 때를 상징계라고 불러요. 상상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징계는 어떤 때냐? 자기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을 상징계. 이제 자기를 상징적으로 내세워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외형적인 환경 범위나 이것을 넓히기 시작해. 그때를 상징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뭐라 그럴까, 이 판단 능력이 생길 때, 그리고 또,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그른 것인지, 또 그 그른 것, 그르다, 옳다, 뭐, 그런 것 세계를 넘어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기, 그때를
절대계라고 이렇게 불려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외부의 의지에서 의탁성이라고. 의지에서 일어나는 마음. 만약에 여기다가 누가 방구를 꼈어. 그러면 아유 고약한 냄새. 이거 뭐 때문이죠? 타의 의지에서 내면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의탁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변계 소집성,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래요. 의탁이성은 아유 방구 냄새 하고 일어나는데, 의탁이성은 뭐냐? 그 냄새가 났을 때 누가 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변계 소집성이라고. 이 변계란 두루두루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변계가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상황을 생각할 때를 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이때를 상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봤다고 생각해. 이거 유식하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계는 원성실성이라고 불러요. 이 원성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을 아우 냄새라고 판단을 했는데 누가 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표현을 하지 않고 여러 대중을 위해서 참고 넘어가는 것은 원성실성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나오면 아우 누가 꼈어! 라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변계의 소집성이에요. 그리고 냄새를 딱 맡았을 때는 의탁이성이에요. 어린아이가 주변에서 경험하면서 막 받아들였을 때, 냄새를 받아들였을 때를, 정보가 들어왔을 때를, 아, 이 냄새 싫구나. 이런 감정이 상징계예요.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 어디로 가? 옆방으로 가버려. 일단 상징계 이 시대예요. 그 다음에 옆방에 가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냄새를 감수해 줄 때는 절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오온작용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절에서는 번뇌를 몇 가지라고 기본적으로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8번뇌라고 얘기하죠. 108번뇌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오온작용이 눈, 귀, 코, 입, 몸 뜻에서 색성양비촉법이라는 대상과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서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8번뇌를 정화하는 과정을 도표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보고 있는 도표예요. 자, 옆에다 적어 볼게요. 눈, 귀, 코, 입, 몸, 뜻. 그 다음에 여기는 물질,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이라고 해서 주변 상황.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여기다 하면은 이거는 안식, 이식, 눈으로 아는 거, 귀로 아는 거에서 식자는 알식자예요. 안다. 그 다음에 비식, 코비자 써서. 맛은 설식, 몸은 촉식, 이거는 의식. 108번뇌를 상정을 할 때, 요 육육이, 이게 육근, 여기 육근, 이거 육병, 육식, 이렇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108번뇌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108번뇌는 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108번뇌를 찾아서 상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몸의 구조, 눈, 귀, 코, 입, 몸, 뜻, 그 다음에 그것이 상대하는 외부의 작용들이 서로 교차해서 수도 없이 정보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요. 66이 36. 거기다가 이게 작용을 할 때 언제 작용을 해요? 어저께도 작용을 했고 오늘도 작용을 하고 있고 내일도 작용하잖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곱하면 108이 돼요. 그래서 번뇌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데 내부에 가지고 있는 108번뇌를 일으키는 조건이 눈, 귀, 코, 입, 몸과 물질, 소리, 향기, 맛, 감촉, 주변 상황인 이 여섯 가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108가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여섯 가지. 여기도 육군, 육경, 육식. 이제 아는 거, 육식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곱하면 어떻게 돼요? 36이 되죠. 36이 되는데 거기다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거 곱하면 몇이 돼요? 108이 돼요? 네, 그렇게도 상정을 해요. 그 다음에 18개에 곱하기 3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작용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좋다, 싫다 또는 무관심하다 이걸로 할 때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요거 곱하면 이게 몇이라고요? 54개잖아요. 108이 아니고 54개. 여기다가 뭘 또 곱하냐면 선과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선과 악으로 나누죠. 그래서 2를 곱해. 선과 악 2를 곱해. 그러면 108이 돼요.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한 거고 눈이 물질을 대할 때 아 좋구나. 핸드폰을 봤어. 핸드폰이 좋네. 이 감정이 들 때가 있고 핸드폰을 봤는데 찌그러졌어. 아우 싫다. 아 나는 핸드폰 무갈 관심 없어. 이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지 외부 대상을 만났을 때에 갖는 감정을 불교에서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호, 오, 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는 좋아한다. 오는 싫어한다. 평은 무관심하다. 호평으로 표현해요. 즉 눈이 물질을 만났을 때 그 호평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안식이 형성이 되겠죠.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무관심한 감정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물질로 여기 다가올 때 요거는 오온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오온작용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 오온작용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호오평이라는. 호오평. 그래서 안식으로 자리를 잡고. 귀도 역시 오온작용을 일으켜서 호오평을 통해서 귀로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더 들어가겠죠. 짜증나는 소리, 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간직이 되겠죠. 코도 냄새를 맡으면서 오온작용을 통해서 냄새를 맡으면 아우 이 냄새 좋은 향기다. 이 향기는 안 좋다. 아, 이 향기는 뭐 무관심해. 이런 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 남성분들은 거사님들은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사님들은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아침에 청소할 때 창문을 열면 창문에 비치는 먼지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신 분. 거의 다 확인하셨죠? 네. 그 먼지는 물결처럼 어디 이렇게 막 이게 회오리 치듯이 변화를 하는데 그 회오리 치듯 변화가 왜 생길 거예요? 온도 차이. 온도 차이? 또 바람 움직임? 바람이 없을 때는 서로
물질과 물질이 땡기는 에너지와 물질과 물질이 밀어내는 에너지와 서로 땡기지도 밀지도 않는 서로 접촉을 관여하지 않는 현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호흡형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생기기 이전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가 서로 에너지가 같은 것을 땡기고 싫은 건 밀어내는 것.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가 요즘에 유튜브 나와가지고 물리학 강의도 하고 무슨 알뜰 신잡인가 나와서 뭐 사건 반장 이런 데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분이 물리학자야. 근데 그분이 자기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감추지 못했을 때. 그런데 자기는 과학자이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사람의 몸, 또 여기는 뭐 콘크리트, 연등, 여기는 펜, 이 모든 건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근데 설사 이것을 태우고 사람 몸을 태우고 땅속에 묻어서 썩어도 그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 자체는 이 우주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 몸은 사라졌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는 어디로 갔어요? 그대로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원자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수한 원자로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이 원자의 에너지가 깃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였던 에너지가 그 원자에 깃들어졌다. 원자 안에 아원자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액트맨과 스와프라는 영화를 보면 나와요. 액트맨과 스와프, 마블 영화. 액트맨과 스와프라고 있어요. 원자 안에 들어가서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보니까 이 우주와 같은 세계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그 액트맨과 스와프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은 다 아는데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버튼 하나 빡 누르면 몸이 빡 작아졌다가 버튼 한번 누르면 몸이 막 산더미처럼 커져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히어로, 액션 히어로가 있어. 그 사람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가 금방 스님 얘기, 액트맨과 스와프라는 영화. 그 안에 보면 원자 안에도 또 다른 아원자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좀 더 이 원자의 에너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좀 더 편하게 하면 혹시 동티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리고 경험해 본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스님은 보기는 했어. 동티라는 것은 만약 그 김상욱 교수의 이야기로 비유를 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원자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주변에 영향을 준대요. 상호작용을 해, 원자가. 자기와 맞는 에너지는 땡겨. 자기와 맞지 않은 에너지는 밀어. 그리고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고 미거나 땡기는 것 아닐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몸을 이룰 때 좋아하는 원자끼리 모이면 사람의 몸을 이루거나 나무가 되거나 풀이 되거나 벌레가 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전에 너의 원자의 에너지에 사람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깃들여 놓은 거야. 너는 그 원자의 에너지에 동물이 개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원자 안에 깃들여져서 다음에 개가 될 수 있는 원자들을 모아서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예요. 불교의 모든 문화는 마음과 초점되어 있고 모든 가르침은 윤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윤회는 인, 연, 과라고 하는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담아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현상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발견한 것이 불교야.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를,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이해가 좀 틀려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서양 사람들은 절대적 존재가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어 놨지만 이 동양의 사람들은 어떤 태극이나 무국이나 어떤 텅 빈 공간에서부터 에너지가 발생되어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과 우리는 관점 자체가 틀려. 그래서 종교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 서양의 종교는 희망적인 부분에
자기 인간들이 원했던 방향을 가지고 종교가 형성이 됐어. 근데 동양의 종교는 어떠냐? 현상에 벌어지는 걸 보고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종교의 개념이 틀려요. 이 종교라는 용어는 원래 5가지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체, 상, 종, 용, 교. 이 5가지인데 우리나라 국어에는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그 책의 내용을 분석할 때 뭘로 분석을 했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하냐? 체, 상, 종, 용, 교. 이 5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펜이 있어. 이 펜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한 방에 설명을 하기가 다 어렵잖아. 그러니까 분석을 한 거지, 5가지로. 입체적인 모양으로 설명한 것을 체라고 그래. 체적인 설명. 그 다음에 이것의 상은 단면적인 옆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또 이쪽에서 봤을 때, 모양이 다 다르죠? 이것을 상적으로 분석이라고 그래요. 종은 이 펜을 한마디로 뭐 때문에 펜을 만든 거예요? 쓰려고. 이게 종이야. 종, 용, 목적. 그게 이제 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 최상, 종, 용, 쓰임새. 이 펜은 여러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 화이트판에도 쓰고, 종에도 쓰고, 또 무슨 사랑의 글자도 쓰고, 미움의 글자도 쓰고, 하여튼 용도를 여러 방향으로 써서. 이거 무기로도 써요. 예. 근데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어. 그 용적인 설명이라고 해요. 교는 제품 설명서야. 그 중에서 최상용 빼고 2가지면 이 펜을 설명할 수 있어. 종과 교. 목적과 사용 설명서.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종과 교가 나오게 된 이유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중국은 이미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중국의 사상들이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중국에 오니까 이런 믿음의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연구했냐? 최상, 종용과 5가지로 석가모니를 분석을 한 거야. 석가모니가 추구했던 것이 뭘까? 석가모니가 그 가족의 계보라든가 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건가?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5가지로 표현을 한 게 최상, 종, 용교 5가지 분석을 했어. 그런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최상용으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2가지로만 설명해 보자. 석가모니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야?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을 가는 방법은 뭐야? 교회. 이래서 종과 교가 나온 거야. 종교라는 단어가 그래서 생겼어요. 석가모니를 분석하는 단어에서부터. 그러면 종교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전제로 하지 않아요. 종과 교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어져서 거기에 따르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종과 교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종교. 우리 아버지가 해야 될 종은 돈 벌어오는 거. 집안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힘. 이게 종이야.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지킬 수 있는 교는 뭐예요? 직업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분이 그 집안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서방님의 종은 뭐예요? 사랑과 사람의 서로 종은 사랑이야. 그죠? 사랑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은 우리 교라고 했어요. 종과 교는 어디든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걸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 개념이 원래는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종교라고 안 부르고 릴리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리는 다시란 뜻이고 리전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릴리전.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근데 인간이 지혜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신이 없어도 돼. 우리끼리 사회를 이루고 따로 살 거야. 떠났어, 신에게는. 그래갖고 인간끼리 살아다 보니까 전쟁도 방화도 살인도 막 도둑질도 막 생겨. 부조리하는 현상들이 막 생기니까 뉘우치고 참여하고 다시 신에게 돌아가. 이것이 릴리전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돌아갈 때 뭘 맨 처음에 강조해요? 신을 떠난 것으로부터 참여를 해. 그 다음 신을 참여하고 용서를 빌고 신에게 돌아가면 그 다음도 뭐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 다 줘야 돼. 그래야 릴리전이 돼. 다시 연결이 돼. 그것이 서양 종교의 형태고 동양의 종교는 현상세계를 보았더니 현상세계가 서로 상호 연관성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작용을 하면서 흘러가더라. 이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게 연기법이에요. 그래 연기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연기를 하냐? 눈, 귀, 코, 잇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 연기를 하더라. 그런데 이 식의 작용, 여기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해보는 뜻의 있자. 이 뜻이 잘 발달한 존재가 있고 발달하지 못한 존재가 있어. 잘 발달하지 못한 존재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동물이나 날짐승이나 그 벌레나 이런 것도 식이 있어요. 혹시 이 아는 능력이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인간의 착각이에요. 이 식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 하우스에다가 뭐 틀어줘요? 음악 틀어주잖아요. 막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 잘 자라잖아. 걔는 무슨 식이 있어요? 성장하는 식? 이식? 귀가 있나? 배추, 무, 밀감이 귀가 있어요? 네. 촉식이 있어. 몸으로 느껴. 진동 에너지. 진동 에너지를 느끼잖아요. 소리니까.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그 진동 에너지를 느껴. 좋은 음악을. 진동 에너지를. 그래서 즐겁게 건강하게 자란다. 더 잘 자란다. 이 말이죠. 촉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매봉에 보니까는 그 매가 날아다니더라고. 여름에 보니까 한 서너 마리가. 그 매는 무엇이 발달되어 있어요? 시력은 어디에 해당돼? 이거는 안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안식.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안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현진은 어디가 발달되어 있어요? 야구선수 유현진. 허벅지는 손흥민이지. 네? 유현진가 공을 던지고 나면은 심판이 어디를 검사해요? 손 검사하잖아. 어깨 검사하는 게 아니라 손을 검사해요. 야구공을 던졌을 때 너무 공이 현란하게 잘 움직이니까 손가락에다가 끈적거리는 어떤 물질을 발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를 확인해요? 목, 뒤 이런 데. 거기다가 끈적거리는 물질을 이렇게 묻혀놨다가 이렇게 손가락 끝에다 발라서 공을 던지는 줄 알고 이런 데를 검사해요. 이것도 촉식이에요. 공을 던지는 순간에 손가락으로 알고 던지는 거야. 네?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오온작용을 한 가지만 발달시켜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잘 못해. 그래서 한 가지로 집중을 잘 하게끔 가르쳐 주는 걸 뭐라고 그래? 독서삼매 때 쓰는 그 삼매예요. 이 삼매란 뜻은 연결된다, 지속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독서삼매, 삼매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연불삼매, 화두를 드리는 화두삼매, 명상을 한 사람 명상삼매. 이 삼매에 빠져야지만이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의 감촉을 왼쪽에 공이 스쳐서 가는지 오른쪽에 스쳐서 가는지 손톱에만 거쳐서 가는지를 순간적으로 공을 그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지면서도 느끼고 아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오온작용이 손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야. 수도 없이 연습을 하잖아요. 공 차는 사람들도 그 모서리에서 수도 없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공을 잘 넣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오온작용이 몸에 식으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눈에, 귀에, 코에, 입에,
몸의 뜻작용에 다 따로 오온작용을 많이 일으킨 것만큼 발달을 해요. 근데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뭘까요? 삼매. 네. 그리고 또 그 삼매는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오온작용. 좋아하는 것은요, 오온작용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아하게 돼. 오온작용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면 이해력이 떨어져서 좋아하질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구에 대한 룰을 알고 그 선수들의 성향까지도 아는 사람이 야구를 엄청 재밌게 봐요. 야구 선수가 공을 어떤 방향으로 잘 던지는지, 또는 야구 선수가, 타자가 어떤 공을 잘 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야구 선수와 그 투수와의 그동안에 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치면서 있었던 그 안타를 몇 번 치고 몇 번 죽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하는 사람들은 엄청 재밌게 본다. 그 뭐 때문이요? 오온작용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 작용에 대해서. 이 오온작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신체,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류가 일어나게 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BTS라고 하는 아이가 희망적인 단어의 용어를 만들기도 했지만, 세계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네들의 노래소리와 언어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온작용을 일으키게끔 주변 사람도 소개를 하고, 또 본인도 자꾸 음악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춤을 하는 사람, 그림을 하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다 동일해요.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오온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번뇌를 좀 덜 괴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온작용을 안 일으켜야 되겠죠. 제주도에는 괜당 문화가 있어가지고 모든 행사에 가면 이게 나눔, 순으름 전통이 있잖아요. 그 순으름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면 되지. 오온작용을 줄이면 번뇌가 줄어들어. 오온작용이 많은 거야. 모임이 많으면 오온작용이 폭이 아주 많아. 숫자를 줄이면 오온작용의 폭이 줄어들어. 여러분, 명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상. 이거 좀 치워야 되나. 이게 집일 뜻해요. 내 몸을 뜻해. 이거 가로대. 예, 이게 명상 명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날일자예요. 매일 내 몸에 안에 있는 데서 매일 6가지, 6육자예요. 6가지가 뭐예요? 눈, 귀, 코, 입, 문 뜻이에요. 이 6가지를 잘 지키면 명상이 되는 거야. 근데 명상을 할 때 이 6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명상을 해요?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거나, 또는 요가 자세를 하고 명상을 하거나, 또는 화두를 들면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점을 하나 찍어놓고 거기에 집중을 하거나. 이게 다 뭐요? 그거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기 몸에 있는 눈, 귀, 코, 입, 몸 6가지를 안정시키고 지키는 게 명상이에요. 그 6가지를 지키는 방법으로 불교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맨 첫 번째 나오는 오정신관이에요. 수식관, 부정관, 개차별관, 인연관, 이런 거. 5분간 쉬었다가 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시다, 10분.